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선언하면서 당 지도체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97 주자인 박용진, 강훈식 의원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만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지도체제가 보신 것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의 전격 사퇴에 이어서 일부 초선 의원들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또 요구하고 있고요. 또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이들도 이 비대위 체제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지도부로 새로운 당을 이끌겠다라는 여론이 당에서 나오면서 글쎄요, 정권 초반부터 국민의힘의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집권 여당이 지금 총체적 난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 총체적 난국은 어디서 비롯됐을까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좀 자업자득인 측면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은 지난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를 승리하고 난 뒤에 이 집권 여당이 조금 정치적으로 오만한 것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기간의 국회 파행 같은 것도 빚고 그럼 집권당으로서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집권 여당에서 일종의 그 실세라고 불리는 분들의 이 정치적인 사적인 이 노림수를 위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 행위들 때문에 이 내분이 격화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일종의 그러니까 선당우사가 아니라 선사후당의 자세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이번에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집권 여당이 사실은 지금 과거 정부의 집권 여당처럼 청와대 출장쇼처럼 과거 우리가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을 때, 그러니까 당시는 청와대로 불렀죠. 이게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던 이러한 상황 자체가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총체적 난국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침묵하는 의원들 다수가 자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지금 100명이 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의 장면들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 목소리 큰 몇 분들의 이야기만 지금 중구난방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빨리 그러니까 의원총회를 열어서 상당히 하나로 이 지금 목소리를 모으면서 신기일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지도 체제에 대해서 빨리 가부간에 그러니까 지금 가부간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대위 체제로 조기 전환을 불가피해 볼 것 같고요. 만약 비대위가 출범한다고 한다면 한 당규를 손봐서라도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빨리 그러니까 정통성과 정당성을 갖고 있는 지도부를 빨리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20%대가 무너졌다고 하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의 그러니까 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만큼 당과 정부의 제대적인 인적 쇄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생에 집중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국정과제의 어디다 초점을 둬야 될지를 명확하게 지적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집권 여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당원 당규를 바꿔서라도 이 비대위 체제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분석이십니다. 하지만 현재 당원 당규로서는 이 비대위 전환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에 이어서 추가로 의원이 이제 사퇴를 할 경우에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다면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있는 반면에 글쎄요 유권 해석을 좀 봐야 된다라는 신중론도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현실화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권선동 직무대행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법적 그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논의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비대위로 간다 손 치더라도 그 비대위의 기한 즉 역할과 그다음 누가 맡을 건지 또는 언제까지 할 건지 이것도 또 논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 전환이 쉽지만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일단 권한 대행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권선동 직무대행이죠. 권한 대행이 아닌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게 지금 당원 당규에 없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지도부가 붕괴된다면, 즉 7명 중에 4명이 사고라든지 또는 사퇴를 할 경우에는 비대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려면 한 2~3명 정도가 더 사퇴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더 사퇴하겠다는 분이 안 보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결단으로 밀어붙여서 만약에 비대위로 전환한다면 향후 그 징계 6개월 징계가 끝나는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때 또는 돌아오려고 하는 또는 김용태 최고위원처럼 나 못 나가겠다라고 비대위로 전환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예. 이런 법적인 어떤 소송을 걸게 되면 또 이 법적 절차적 후폭풍이 또 일어날 겁니다. 자, 이런 논란을 갖다가 다 일소를 하고 비대위로 자연스럽게 전환돼야 되는데 가긴 가야 돼요. 비대위든 예. 뭐 국면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데 과연 가도 문제고 안 가도 문제고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모든 출발점이 물론 뭐 총체적 난국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 대표 징계가 결국은 양날의 칼이 돼서 되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여당 당대표 징계라고 하는 게 결국은 지금 비대위로 가는 것조차도 절차적으로 또 논란이 생기는 이런 그 자업자득의 어떤 자승자박의 이런 상황으로 돌아왔는데 비대위 전환 뭐 필요는 하지만 현실화되려면은 조금 더 논의가 물이 있거나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 소위 윤심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있지 않는 한은 비대위 전환마저도 쉽지 네.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예,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 상을 가장 착잡하게 바라보고 있을 권성동 대행조차도 비대위 요건이 된다면 비대위로 가는 것이다 이러면서 당의 의견을 따르겠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추가로 사퇴 선언을 한 최고위원은 없거든요. 최고위원들의 고심이 깊어질 것 같은데 총사퇴 가능성 좀 있다고 보십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은 제가 생각할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마 윤 대통령의 생각이 의지가 상당히 저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지금 대통령께서는 공식적으로는 지금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는 이야기는 했지만 예. 지난번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문자를 통해서 봤을 때는 상당히 당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정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이 강 건너 불구경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당내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이런 혼선을 빨리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빨리 구체적인 어떤 식의 저는 언급과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심보다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앞서 제가 언급했던 당내 소속 의원들의 그러니까 지금 총의를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빠르면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아마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번 주말에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그리고 또 지금 당 지도부 뭐 소위 말하는 또 윤핵관 이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지금 그러니까 중의를 모아서 빨리 당 체제 수습을 위해서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가자. 그런 식으로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 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확인하고 그들의 지지를 받아내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최고위원 사퇴와 관련돼서 비대위 체제 넘어가는 부분에서 당헌 당규가 걸림돌이 되긴 합니다만 예. 사실은 이 지금 정당은 정치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수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지금 버티고 있는 김용태 지금 뭐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준석 당대표하고도 어떤 식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태를 풀려고 하는 정치적 의지와 노력이 저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총회를 통한 심기 일정 플러스 윤 대통령의 좀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당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말씀해주신 것처럼 추이가 좋지 못합니다. 지금 취임 80일 만에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는데 이게 또 30%와 20%대의 이 의미는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5년 임기 가운데 임기 중반을 넘어서서 20%다 그러면 보통은 레임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임기 시작한 지 80일밖에 안 됐는데 20%대다. 국정 동력이 상실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이유가 뭘까? 뭐 여론 간단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일방 통행이 결국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일단 뭐 80일 동안 제일 많이 한 게 인사입니다. 예. 인사에 있어서 국민들이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검사 출신들을 중용했던 거 또는 극우 유튜버들을 채용했던 거 또는 지인들을 채용하면서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사에서 일방통행이죠. 또
몇 개 안 되는 그런 그 국정의 굵직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일단 인수위 시절에는 용산 이전이 있었죠. 용산 청사 이전도 국민들의 여론이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임 대통령이 강력하게 국민과의 소통, 제왕적 대통령제를 버리겠다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마지못해 국민들이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뭐 경찰국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국정 운영 방식도 일방적이에요. 뭐 국민 여론조사는 뭐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자 이런 여론 그러면은 정치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데 민생이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뭐 고물가, 고환율 뭐 이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민생 대책은 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지금 여권에서는 뭐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지도부 개편해야 된다. 그래서 뭐 전당대회 또는 뭐 비대위 얘기까지 나옵니다. 또는 또 여권 일각에서는 참모진 개편 얘기도 나와요. 예. 저는 뭐 국면전환 여권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이 모든 논란, 지지율 하락의 중심에 윤핵관이나 대통령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어떤 그 인식이 또는 윤핵관의 인식이 바뀌지 않았는데 참모진 바꾸고 뭐 지도부 바뀐다고 그래서 지지율이 오를까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물론 여권의 쇄신이 필요하긴 하지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국민들은 지금 민생을 위해서 정치권이 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저는 야당과 민생의 대타협이 필요하다. 이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좀 획기적인 국정 동력도 확보할 수 있고 지지율 회복도 좀 가능하다. 여권 안에서만 뭔가 하려고 해서는 결코 지지율 회복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예, 역시 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좀 상승 동력 어떻게 좀 찾아야 할까요? 저는 뭐 지금 이제 국정 지지율의 하락은 한마디로 저는 대통령의 실종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실종했다, 그러니까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요. 사실은 이 윤 대통령이 정치에 도전할 때 명분이 일단 실종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명분이 뭡니까? 공정과 상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윤 대통령께서 집권하고 난 뒤에 과연 공정과 상식을 기대했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이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연이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람 기용에 대한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지켜보는 이 지금 사실 윤 대통령이 기대를 걷던 많은 청년층들이 예. 상당히 지금 뭐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그거잖아요. 대통령께서 지금 아까 실종됐다는 부분이 결국은 지금 대통령다움이 또 실종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도어스태핑이라는 그러니까 이 출근길 문답을 통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뭐 지금 새로운 그러니까 소통의 형식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예. 그 과정에서 드러났던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들 그리고 또 감정이 담긴 그런 언사들이 결국 대통령답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대통령 실종이라고 보면 대통령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당선되고 나서 첫 일성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통합과 협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통합과 협치를 위해서는 앞서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과의 뭔가 협력을 통해서 국정을 과제를 풀어나가려는 모습은 사실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전 정권에 대한 상당한 정치적 타박을 통해서 뭔가 이 정치적인 이득을 반사적 이득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앞서 또 말씀하셨지만 이준석 당대표를 이번에 지금 그러니까 이 징계하는 과정에서 예. 물론 뭐 윤 대통령께서는 거리를 뒀다고는 하지만 지금 드러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과연 자기 편 사람도 껴안지 못하는데 점점점 하는 그 비판들의 목소리가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대통령의 실종이라는 부분, 이 아까 제가 지금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상당히 지지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명분 챙기고요. 그리고 또 이 지금 약속 지키시고 그러니까 대통령 다음께 그러니까 행동하고 하시면 저는 뭐 지지율은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준석 대표 얘기를 살짝 해주셔서 자연스럽게 좀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전국 각지를 돌면서 당원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번에 SNS에 디즈니 애니메이션 노트르담의 꽃 속 수록곡이죠 썸데이를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없는 그 섬의 사람들에게 바친다 이런 메시지를 또 같이 올렸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가 그 윤핵관과 충돌을 빚어온 것은 대통령에게만 충성하지 마라. 우리는 국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야 되고 그러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된다. 이게 이준석 대표가 해온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없는 그 섬의 사람들 그러면 아마도 여권 지도층, 여권 내부를 가리키는 것 같고요. 예. 이 썸데이 노래 중에 가사 중에 뭐 그날이 오면 알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제 가사들이 있어요. 이걸 보면 자신을 징계했던 소위 여권 지도부에게 지도부에 대한 어떤 통한 또는 회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나는 꼭 복귀할 거다 이런 복귀를 다짐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아마 이준석 대표가 여권의 지지율 하락 그다음에 예. 지금의 어떤 뭐 비대위 얘기 나오는 거 보면서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그럴 줄 알았다. 혁신 안 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 나 쫓아내더니 그럴 줄 알았다. 아마 이런 마음들이 공존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노래 안에 담겼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좀 더 적극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러지 않은 이유는 뭐 가만히 있어도 지금 여권이 소위 말해서 자멸의 어떤 그 분위기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거기다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은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막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암시적인 또는 은유적인 이런 그 노래라든지 뭐 그 섬 사람들 이런 식으로 좀 우회적으로 표현을 자신의 심경을 표명하고 그리고 나 복귀할 테니 기다려달라 이런 지층에 대한 어떤 멘트를 남긴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준석 대표의 이런 행보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뭐 이준석다운 나름대로의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준석 당대표가 징계되고 난 뒤에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와 전혀 반대의 지금 상황을 지금 연출을 했고 그리고 예. 지금 또 이 대통령의 그러니까 이 지금 문자가 공개되고 난 뒤에도 상당히 하니까 좀 뼈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하니까 지금 은행을 통해서 자신의 신경을 드러내고 있고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당히 젊은 층에 소구력이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수단과 메시지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결국 이준석답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준석답다를 넘어서 이제는 여당 대표 아직도 여당 대표니까요. 여당 대표다운 처신이 필요하다. 지금 말 그대로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 당이 지금 총체적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신은 지금 당원권이 정지돼서 지금 이제 사실 아무런 역할도 못 한다고 하지만 예. 그러니까 바깥에서 계속적으로 이 상황을 뭔가 모르게 즐기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모습.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본인이 앞으로 정치를 해야 될 공간이 결국 국민의힘이라는 틀 속에서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예. 사실은 이러한 지금 총체적 난국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처신을 통해서 이 사태를 조기에 종료시키고 뭔가 반전을 깨할 수 있을까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처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민주당 이야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전당대회 경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의원. 최근에 저학력, 저소득층의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라는 발언으로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도 비판이 쏟아지자 글쎄 앞뒤 자르고 왜곡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사법 리스크도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또 이런 발언 논란까지 더해졌거든요. 전당대회에 좀 미칠 영향력까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일단 뭐 발언만 놓고 보면 부적절합니다. 누가 언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똑같은 이야기를 여론조사 기관 분석가나 또는 저 같은 평론가가 얘기했으면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 때 득표율 보면서 이야기하면은 아무런 논란이 되지 않죠.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1,600만 표를 얻었고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던 분이고 또 지금은 우리나라 국회의 제1당 거대 야당의 당대표 후보이기도 합니다. 자, 네. 이런 분이 저소득층의 뭐 여권 지층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때도 그렇게 싸웠는데 지금 당대표가 되려고 하시는 분이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물론 본인이 그 뒤에 언급한
그래서 어떤 그 보수적인 여론 환경이 문제다라고 한 부분은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진짜 얘기였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해를 즉 저소득층과 저학력층이 뭐 여권 지지층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 발언 자체가 이재명 의원 입에서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 이야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좀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좀 일반론적인 얘기였습니다. 이게 예.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길었다라면 아마도 논쟁의 여지가 더 컸을 텐데 이제 여권의 이제 전당대회가 사실상 이제 시작이거든요. 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뭐 이 말 한마디로 뭐 판세가 바뀌거나 영향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면 소위 지금 이제 야당 내에서도 쇄신의 어떤 바람이 지금 불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자칫 이재명, 어대명의 지금 분위기가 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은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어대명 하지만 이재명 의원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라는 예. 이것이 따라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 때는 그래도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이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의중은 또 뭐라고 보시는지도 근데 궁금하네요. 오늘 강릉에 가서는 좀 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좀 강한 발언을 예.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돼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사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상당히 극단적인 선택했던 사람들이 많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관성을 갖고 공격을 하니까 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 무당의 나라가 됐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지금 참고인이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한 것은 검찰과 경찰의 강압적 수사에서 문제를 찾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검찰과 경찰의 강압적 수사에 의해서 이 참고인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진상규명과 거기에 따른 책임자 처벌까지 저는 예. 뭐 필요하면 필요할 수준이라 생각은 들지만 그렇지만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시고 지금 제1야당의 야당 대표가 지금 노리고 계시는 분이 무당의 나라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는 너무 지나친 이 정치적인 지금 공격 더 나아가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 스스로가 상당히 나름대로 이 사법 리스크에 임하는 나름대로의 초조감을 또 보여주는 하나의 그 일종의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저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야기했던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저소득층 뭐 어쩌고 하는 부분들도 예.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라는 것은 지금 이재명 의원이 제일 닮고 싶어하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농부가 밭을 탓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사 저소득층이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이 안타깝다 하면서 그것을 언론 환경의 탓으로 치부하기 전에 우리가 잘못된 게 좀 더 많지 않았을까? 내가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이런 분들도까지 내가 확실하게 품을 수 있는 당이 되겠다는 식의 어법을 전개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너무 지금 적자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감정의 이걸 담은 말들이 저는 이재명 의원에게는 자칫 정치적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반성과 쇄신의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냐 이런 분석이신데 이재명 의원에 맞서고는 97주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박용진 강훈식 의원 단일화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박 의원은 이르면 이를수록 그리고 어떤 방식이든 좋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강 의원은 자신의 손을 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파괴력 있는 단일화를 또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단일화가 가능할까요? 동상이몽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뭐 지금까지는 저는 뭐 3일 이전에 단일화되는 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단일화에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화를 하게 되면 단일 후보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인지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기대서 단일화의 어떤 그 대세론을 만들려고 빨리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강훈식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친문 주자로 지금 나서기는 했는데 예. 아직까지는 인지도 면에서 조금 사실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을 좀 들여서 지지율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지 아마 구체적인 단일화에 나설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전당대회가 좀 치러지는 그 과정들, 예. 그 과정들이 좀
되고 그리고 뭔가 좀 소위 친문 강성 당원들이 좀 결집도 하고 이렇게 지지율의 좀 변화로 자신이 확실하게 좀 2등으로 치고 나간다라고 하는 변화가 보여야지 강훈식 의원 입장에서는 단일화에 좀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예. 단일화가 이렇게 쉽지만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예, 8월 3일 첫 당원 투표가 진행되기 전까지 단일화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신데 실제로 좀 단일화 가능성이 적다고 보십니까? 저도 상당히 그 단일화 가능성 자체는 저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언제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시기에 대해서도 지금 두 사람 입장 차이가 너무 명확하고요. 그리고 또 예.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식의 문제도 서로 생각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단일화를 이야기하고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후보 간 단판을 통해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방식조차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단일화 되겠느냐.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예. 결국 단일화의 명분입니다. 지금 당내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특정 후보를 반대해서 단일화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명분을 갖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설사 그렇게 단일화 한다 하더라도 그 파괴력이 얼마만큼 클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3자가 끝까지 그대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이야기해봤습니다. 차재환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